정체성이라는 거는 원래 강령에 집약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잘 읽지도 않을 거예요. 또 읽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네. 이번에 그 토요일 날 그때 이제 서울 경기 당원 모임을 했거든요. 네네. 제가 그날은 못 갔는데 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날이 네. 스승의 날이라 제가 네. 학교에 있을 때 좀 저 가까이 지내던 학생들이 또 멀리서 찾아오겠다고 해서 1시까지 온다고 그러더니 네네. 결국 3시에 오더라고요. 뭐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뭐 혹시 뭐 그래서 새벽까지 그러면 또 아니 그래서 5시에 그 모임이 있어서 도저히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고영주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최고위원들이 입회했습니다. 저도 네. 옆에서 배석을 했고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러저런 어떤 그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고영주 대표께서는 주로 이제 태극기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극기를 막 폄하할 때는 태극기 부대고 네. 정식으로 부르는 이름은 태극기 시민이죠. 네. 예. 자, 근데 어쨌든 당의 정체성을 이제 말씀대로 강령이나 이론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뭐 틀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잘 이렇게 금방 수용이라 그럴까 이해가 잘 어려운데 이제 사랑으로 하면은 예컨대 그 당에는 고영주가 있다, 네. 고영주 대표가 있다, 네네. 혹은 정규재 주필이 있다, 또 뭐 예컨대 우리 김대호 소장이 있다, 네네. 유석춘이 있다. 그러면 그런 당은 어떤 당이겠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쉽게 느끼니까 네네.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당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아주 확실하고도 그 접근하기가 시청자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고영주 대표께서 이제 질문을 주로 받으시고 예. 주로 말씀하신 거는 사실 고영주 대표께서는 태극기 시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망도 굉장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태극기 시민들의 어떤 당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 서울 경기 당원 모임에서 그 오신 분들은 주로 이제 20대, 30대, 40대들 였거든요. 네. 그분들이 합쳐서 한 15명 정도 온 걸로 내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태극기 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규정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태극기를 저는 불편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하는데 제가 뭐 직접 아니 맞습니다. 아니니까, 예. 태극기 어떤 그 시위나 태극기 시민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적극적인 참여자는 아닐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20대, 30대, 40대 분들 중에 그 스스로를 갖다가 자유보수 우파라고 규정하는 정체성을 그렇게 이제 규정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 태극기 시위에 열심히 참가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 알기로. 태극기 집회가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중에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한 번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어떤 당 이제 주로 개혁자유연합 개혁자유연합으로 당을 가입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지식을 숭상하고 지식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어떤 지식인의 당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유 뒤에 예. 카트에 떨어지는 그냥 가죠 뭐. 녹색도 괜찮네. 녹색도 네. 괜찮네. 네네.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닌 게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전부 공부 안 하는 분들이고 뭐 정규재 주필의 채널을 많이 보는 분들은 전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네네. 이제 크게 봐서 고영주 대표로 상징되는 태극기 집회 참여자 그룹과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정규재 주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책상에 이 치면은 막 그냥 흔들리기 때문에 정규재 주필로 대표되는 좀 그 지식인 그룹
언론인이고 지식인이고 뭐 공부하는 사람,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의 그 그룹하고가 뭐 완전히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관계는 아닌데 네네. 두 그룹이 지금 이 당에 혼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네. 우리 자유민주당을 구성하는 큰 세력은 한쪽은 정규제를 중심으로 한 그 좀 비교적 젊은 지지자들, 네네. 그다음에 한쪽은 고용주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나이 드신 지지자들, 네네. 이런 그룹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저는 두 그룹이 좀 노선이나 생각하는 게 조금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두 그룹이 완전히 서로 뭐 싸움할 정도로 배타적이고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두 개를 공존시킬 수 있는 어떤 노선을 유지하는 게 저희가 취해야 될 노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저기 지나가는데 지식이라기보다는 시간의 지평선님께서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사실 태극기 세력이라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네. 이제 요새 인터넷이나 SNS에 가짜 뉴스가 막 돌잖아요. 그 가짜 뉴스를 가짜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또 저희 당 구성원 중에 그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쟁점이 예컨대 이제 뭐 부정선거. 네네. 그래서 뭐 미국 트럼프도 부정선거 네네. 당했다 이런 막 뉴스가 막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진짜로 믿는 분들과 그것은 좀 의심하는 이제 비판적인 수용자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이 나이 드신 그룹에서는 그냥 그런 뉴스를 막 믿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제 진실과 자유라는 네네. 말을 그래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주필께서 사실 부정선거론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판 부정선거론, 한국판 부정선거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사실 매서운 비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움을 많이 샀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 자체가 진실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기풍이 있는 거고요. 그게 기풍은 그대로 우리 당의 어떤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극기를 흔들었던 분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 그 다음 안보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은 이분들 탄핵에 반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체제의 어떤 수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 위협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태극기 시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당의 어떤 중요한 흐름 중에 한 흐름입니다. 고영주 당대표가 지금 상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병관, 하영규 같은 분들이 이제 그 군 출신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들이고, 저는 그런 노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당의 그 노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규제 이 주필이 상징하는 거는 진실, 그죠? 과학. 네. 그 다음에 그 투철한 이념이죠, 그죠? 네. 자유 이념이죠, 그죠? 네. 시장과 자유에 대한 특히 어떤 시장 자유죠. 네. 요게 이제 상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 교수님이 또 하나의 또 상징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저는 뭐 그 두 분만큼 정치적 비중은 떨어지지만, 저는 저대로 뭐 대학 교수 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면서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글, 또 강의실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저는 지금 얘기하는 두 흐름이라 할까, 분파, 뭐 하여튼 두 그룹에 전부 걸쳐 있습니다. 저는 안보도 중요하고, 뭐 예컨대 뭐 반공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우리가 더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그 노선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동시에, 시장이나 자유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두 가지 가치를 제가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된 투쟁은 역사 투쟁을 하셨잖아요. 저는 근데 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제 그런 두 가지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주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였죠. 네. 예, 그러니까 역사적 진실을 찾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거짓과 왜곡,
네. 특히 그 현대사에 대한 어떤 거짓과 왜곡을 네, 갖다 현대사가 사실 깨부수는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거를 해왔고요. 네. 우리 그 김 소장님은 주로 뭐 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현안들, 예컨대 노동 문제면 노동 문제, 뭐 무슨 뭐 코로나 문제면 코로나 문제, 임금 문제면 임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죠. 저는 이제 그 지금 여기 네. 존재하는 네. 이게 모순 부조리의 어떤 그 정중앙을 갖다가 추적해서 때리는 일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지금 여기 모순 부조리의 정중앙, 네. 그러면은 거기서 결국 중심고리를 찾고 킹핀을 찾고 이제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 네. 그래서 한때는 저는 이제 산업화의 어떤 건어를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 핵심 시대 정신이다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어쨌든 민주 진보 거기서 어떤 주된 에너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운동권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산업화의 건설전도가 아니라 산업화 그 자체가 사실 지금 붕괴 위기에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화의 어떤 건설이 너무나 좀 짙어 보입니다. 민주화가 완전히 암덩어리가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네네, 완전히 어떤 발전을 질고 가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그냥 활력과 정의 자체를 갖다 지지기고 있는 어떤 상태로 이제 보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일종의 뭐 그런 날입니다. 청년의 기회, 이 다음 세대의 기회를 민주화가 예컨대 뭐 유공자 그 혜택을 막 늘리면서 자기들만의 잔치로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우리나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동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화라는 지금 보니까 5.18 관련해서는 이제 보니까 이제 국힘당도 막 그 길거리에 현수막을 막 붙였거든요. 이게 민주 5.18 뭐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어떤 정신을 기리니 뭐 통합과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5.18을 김종인이 뭐 광주 망월동에 가면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뭐 김기현 그 당시 원내대표도 그때 갔다 왔고 아마 오늘도 아마 기념식 때 여러 사람이 아마 가는 걸로 알고 뭐 있는데요. 송일정 의원 같은 사람은 뭐 무슨 법안도 제출하는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뭐냐면은 5.18을 자기들의 어떤 훌륭한 조상 에 대한 제사 지내는 날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국힘당 사람들이나 윤석열이나 뭐 이러저런 사람들이 와서 절을 좀 하려고 하니까 뭐 이 메시지가 일종의 뭐 절입니다 이게. 하니까 이제 무슨 그동 마라 오는 게 좋다 안 오는 게 좋다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말들이 아주 더럽습니다. 아주. 그다음에 무슨 독재 부역했다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 재산은 우리 재산이니까 니들 그냥 얼씬도 마라 뭐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이게 그 5.18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5.18의 그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이제 그 대우를 해주고 말입니다. 그 피해자 명예회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신한국당 정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히 말은 많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국힘 그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영삼과 그 다음에 국힘당의 전신인 그 신한국당이 이걸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수당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요새 나오고 맞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쪽 제사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뭐 제사밥이라도 얻어먹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자유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그러면 5.16을 기리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쪽에도 이승만 박정희라는 훌륭한 그 잠깐만. 사람들이 나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대수로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라는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을 공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인데 왜 우리 재산은 안 지내고 남의 재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을 광주 사람들을 호남 사람들을 이쪽 재산으로 끌어들일 생각도 해야지 왜 우리가 꼭 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제 바로 이해가 이제 잘안 그 돼요. 점인데요. 사실은 5월만 하더라도요. 5월 10일이 역사적으로는 그때 이제 그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50선거. 그때 당군 이래 처음으로 이제 그 주권자가 됐거든요. 정말 국민 주권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거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50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 4.3 사건은 기리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가서 뭐 요번엔 영상 틀었나요? 직접 갔나요? 뭐 하여튼 4.3은 뭐 신주단지 같이 기리고 50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미친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나라 잘 살게 한 5.16 네. 이거는 기리지도 않고 네. 5.18만 기리고 있잖아요. 5.18은 지금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에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5.18이. 유공자 뭐 이런 걸 네네. 계속 늘리면서 네네. 아니 유공자가 왜 매년 늘어나요? 그 5.18 때 일정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숫자가 제한이 돼야지. 이게 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그냥 명예회복하고 피해자 보상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요. 공신 목록이 돼버렸거든요. 유공자 이제 막 건국 유공자가 돼가지고 막 그게 늘어나고 있는 게 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네네. 자꾸 늘어나요? 그게 도대체. 그거 뭐 신분 세습을 갖다가 하나 뭐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뭐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 유공자가 왜 유공자가 됐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됐는지 왜 이 그걸 부분이 못 밝혀요? 그러니까 유공자가 된 까닭과 이런 걸 조사를 이게 우리나라에 조사는 했는데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게 5.18 유공자의 명단과 그 각각의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5.18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사실은 다 알아야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기여를 한 건지 아니면 뭐 그때 잠시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인지 이런 걸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데 위안부도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서 지금 200여 명의 위안부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분들도 무엇을 어떻게 강제로 끌려갔다는데 어떻게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명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네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민주사회에서. 네, 지금 뭐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로 그 이 혼이 좀 이상하게 지금 돼 있는. 아니 조선 시대에 막 임진왜란에 막 저항했던 의병들 네. 활동도 낱낱이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온갖 기록을 다 뒤져서 그 기록은 다 까면서 왜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쭉 건국돼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중요한 대목마다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내역을 왜 안 까고 있냐 말이에요. 나 그것도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제가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책임 있는 어떤 당 대표 내지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 그러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5월 10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기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16에 대해 가지고도 나름대로 저는 기울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그 다음에 5.18 관련해서는 어쨌든 불미스러운 유감은 분명히 피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피해자들 명예 회복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그 하게 하고 그 다음에 5.18에 흐르는 어떤 5.18의 속성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 5.18 때 아시아 자동차의 그 장갑차 탈취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뭐 온갖 그 무기고를 습격해서 맞으면 그 무기를 들고 막 우리나라 군대랑 이렇게 막 총격전이 벌어진 게 이제 그 당시 상황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주로 정당방위로 아마 인정을 해버린 것 같은데, 근데 정치적으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실사구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조사해봐야죠. 그리고 지금 한편에서는 그 북한군 소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불편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죠. 지금 아마 5.18 무슨 진상규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어떤 위원회가 하나 구성돼서 최근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이동욱 전 기자가 그 위원회에서 뭐 그 보랏빛 호수인가요? 네네. 그 보랏빛 호수라는 책을 쓴 그 필자가 이제 탈북자인데 이 사람이 그 5.18에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동욱 기자가 그 조사위원으로서 그 사람하고 심층 인터뷰한 게 조금 공개가 된 게 있어서 그 이동욱 기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북한군이 관여했다라는 게 사실이면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당신 말을 좀 엄격하게 따지면서 물어보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대화록에 흘러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그 조사를 엄격하게 하고 그래서 조사 결과가 아니다 기다라는 결론을 내서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예 말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5.18 관련해서는 다양한 성격이 있거든요. 아니 사실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 그 3.1 운동이 됐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5.16이라도 그렇고 5.16이든 4.19든 다 입체적이죠. 입체적으로 봐야죠. 굉장히 다양한 어떤 흐름들이 모여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국지적 흐름, 지역적 흐름들을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중심적 흐름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역사가 이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중심적 흐름 내지 그런 부분 특정한 흐름을 갖다가 부각시킬 뿐이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면이 있죠. 양지가 있으면 엄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5.18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 균형적으로 이렇게 볼 용기가 없는 아니, 용기가 없는 건가 뭐 하여튼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예 입도 못 열게 지금 봉쇄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대로 이렇게 저렇게 나는 의심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고 그걸 토론에 붙여야 되는데 제가 연대에서 위안부 얘기 딴소리 했다고 당하듯이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유로운 국가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한때 5.18 어쨌든 저도 이제 80년대 운동권은 일종의 광주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18이 만든 절반은 만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감옥도 2번을 갔다 가고 무기징역도 당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5.18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어떤 추악한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그 5.18을 팔아가지고 돈과 권력을 이렇게 탐하는 저자들을 보면은 저는 이거는 뭐냐면 5.18이 갖고 있는 순수한 정신, 그 정신에 대한 정면 위배입니다. 이게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완전한 어떤 변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김영한 의원이 자기 5.18 유공자증을 갖다가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보면은 옛날 그 운동을 했던 뭐 일정이 2개인가 있어요. 저도 역시 반납하고 싶은 어떤 그런 심정인데 반납은 안 하셨네요. 아니 근데 저는 아무런 뭐 특혜들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게 없나요? 그냥 영향가 없는 증만 당신 잡범 아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참 제가 지금 이제 그런 민주화의 어떤 짙은 그늘을 갖다가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당 정체성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 정체성, 그러니까 아까 이제 태극기 시민의 정체성, 그 다음에 정규제 주필로 어떤 이 상징되는 정체성, 유석준 교수님으로부터 상징되는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저로부터 이제 상징되는 정체성, 그것들의 어떤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체 합이라고 할까요? 통합이죠. 네. 연합이고 그런 게 당의 통합인데. 정체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강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정체성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정체성은 크게 봐서는 지금 전국 그 정치 지형에서 네네. 이제 정의당이 있고 네. 왼쪽에서부터 정의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국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당의 대척점에 정의당이 있다. 우파의 정의당이다. 이게 뭐 우파의 정의당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얘기하기는 제일 적절한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이치인가를 전하기는 저는 국힘당이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면서 뭐 좌클릭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경제 민주화를 한다든가 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뭐 불확실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할 때 우리가 마치 좌파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정의당이 있듯이 우파에도 강경한 입장을 가진 자유민주당이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뭐 시의원 도의원도 한 명이 없어서 현실 정치에서 큰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있는 선거에서 뭐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많으면 10사람 이렇게 막 내서 네. 마치 지금 정의당이 옛날에 민노당 만들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 한 20년을 국회 진출 못하면서 맞아 헛발질을 해대다가 결국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도 뭐 1, 2년 안에 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이제 저희들이 하다가
옛날에 뭐 예컨대 권영계 같은 분이 하다가 그냥 요새는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제 지나간 세대가 됐고 지금은 막 정의당의 유호걸인가요? 뭐 젊은 20대 여자가 있죠. 류호정.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세대가 전승이 되면서 그 우리 당 쪽의 입장에서 확실한 얘기를 하는 젊은 세대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날이 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사실 정의당은요 애초에 저게 그 확장성 자체를 10%나 맥스 15% 집권당이 될 생각이 없는 그렇죠. 집단인데 저희는 집권당이 될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어떤 특정한 어떤 가치를 강조를 갖다 한다. 특정한 어떤 그 계층, 어떤 유권자 집단에만 책임진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원래 당을 만들 때 그때 저희 당 강령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홍과 을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비전과 정책이 튼실하고 교육과 토론이 활발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선진정당을 건설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당의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정당들은 기본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거든요.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정당의 어떤 기본과 원칙을 튼튼하게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가 이제 어떤 그 정치 지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이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이제 조금씩 달라질 뿐인데 저희는 어떤 지금 1%도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은 뭐 10%면은 만족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집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파에서 과연 정의당이 존재할 수 있나? 정의당을 보면 조건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사상 이념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이념 정책, 우리들이 같이 이거면 이것이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어. 이게 뭐냐면은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을 근대화시킨 일본의 젊은 청년 장교들, 네네. 뭐 또 청년 장교들뿐 아니라 그 당시 지식인 사무라이들, 뭐 그런 식의 어떤 우리 부국 강병, 네네. 그런 노선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슨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노선을 추구해서 집권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권이 안 되면은 정치권 안에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 국가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상 이념적인 자부심은 모든 당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게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가장 사상 이념적 자부심이 강한 쪽은 여기다가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 더 튼튼해집니다. 뭐 기독자의 통일당이 이제 그럴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그 조직 기반이 있어야 돼요. 저쪽은 노동조합이 있다면은 이쪽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20년, 30년에 걸쳐 가지고 일상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먹고 살면서 정당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저쪽은 그게 사실은 해왔고 그게 됩니다.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들 메커니즘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죠. 예, 생태계를 갖다 만들었는데 만든 정도가 아닌데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컨대 우파는 예컨대 재벌이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그거 다 끊겼고요. 예. 이제 저쪽은 노동조합이 지원해주고 온갖 무슨 시민단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 만들어서 그 예산이 시민단체 활동으로 들어가고 시민단체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거기 월급 받게 하고 이 사이클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과거같이 무슨 정경련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거 지금 다 끊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저쪽 정의당만 하더라도 사상 이념적인 자부심이 이제 없거든요.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상 이념적인 그 부분들 문재인 정부가 다 갖고 와가지고 실천해서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이념적 자부심은 없고 지대추구 집단 노동조합 기반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시민단체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홀은 사라졌고 껍데기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는 사실은
무슨 종교적인 어떤 뭐 기반이 있나, 시민단체 기반이 있나, 노동조합 기반이 있나, 남아 있는 거는 사상 이념적 자부심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형성돼 나가는 어떤 단계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당이 되려면요, 뭐 서구의 어떤 사회민주당이든 노동당이든 뭐 기독교 민주당이든 간에 오래가는 정당들은 사상 이념적인 어떤 그 베이스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제 그 튼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식분자들의 당이 아니냐. 사실은 그 태극기에 대해 가지고 그 공감을 하면서도 태극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거는 태극기는 반대는 있어요. 무엇을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뭐 주사파 뭐 연방제 통일을 반대한다. 무엇을 반대한다. 무엇을 반대한다 있는데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러면은 지금 심각한 고용노동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지방자치 분권 문제, 복지 문제 그러저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비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그래서 아쉬워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에 대한 비전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핵심, 이 당의 핵심적인 무기는 사상 이념적인 어떤 그 이 자부심과 숙성되는 어떤 비전과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좀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가 뭐 다른 당이랑 비교해서 뭐 굉장히 풍족한 조건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조건은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네. 당의 껍데기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그 6천 명, 7천 명 되는 당원들도 있고 그 6천 명, 7천 명 중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20대, 30대가 꽤 되더라고요. 저희 당 전체 40대 이하가 한 40%좀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노쇠한 정당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극기 세력이라 그러면 막 60대, 70대, 80대까지 올라가는 분들만이 모여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 그 당원 구성을 보면 20대, 30대, 40대 합치면은 전체 당원 수의 한 35%,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지금 얘기한 이 사상 이념적인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그 당원들과 저희가 소통하는 장을 좀 만드는 활동을 좀 많이 해야죠. 지난번 토요일 날 저는 못 갔지만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해서 지역별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만나기가 어려우면은 한 장소와 한 같은 시간에 모여서 교육하는 게 어려우면은 그냥 요새 그 원격 강의하는 식으로 그래서 뭐 구글 미트나 줌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강의하고 질문 답변 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미 요 책 있잖아요. 이게 정가가 8,000원입니다. 우리 당원들한테는 사실은 그냥 무료로 사실은 드리려고 하거든요. 당비를 갖다가 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우리 당의 어떤 비전과 이게 주요 정책들에 대한 해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한테 얘기가 한 권씩 드렸는데 우리 당사에 오시면은 이 책 한 권씩은 당원이라면은 당연히 이 책을 한 권씩을 갖다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당원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 몇 가지를 갖다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그때 당원의 표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당원증입니다, 사실은. 전 당원증이라도 멋지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쫙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있고요. 당원증보다 저는 이렇게 배지나 무슨 조그만 이렇게 왜 가방이나 옷에 붙이고 다녀도 사람들한테 불편한 느낌을 주지 않는 좀 예쁘고 깔끔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좀 소지하고 다니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갖다가 주시면은 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당원증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양서 커리큘럼 있잖아요. 교양도서. 아마 교양도서가 있는 당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이 한 50개 뭐 됩니다만은 우리는 교양도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지금 30권짜리가 있거든요. 딱 만들어 놓은 거. 유 교수님이 당연히 있고요. 정규집필 당연히 있거든요. 저는
그 협의를 해가지고요. 우리의 추천도서 10선 또는 30선, 50선 이거를 이렇게 공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온라인의 어떤 독서 토크 있잖아요. 북토크. 그런 거를 갖다가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것도 이제 당원 모임에서 그때 됐던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홈페이지가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닌가요? 좀 네네. 고치는 작업에서 홈페이지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네.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해서 저 독자들이 그러니까 시청자 우리 당원들이 피드백도 올릴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버튼들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독서 리스트, 뭐 당원 모임, 뭐 정당 정책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좀 이 선거 후에 여러 가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추스리는데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는데요. 이제 거의 다 추스려져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 이게 마무리 말씀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한번 내보면은 네네. 태극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고영주 대표의 정체성과 우리 시장 자유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규재 주필 대한민국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유석춘 또 오늘 이 시대 이 장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청년 실업이다 무슨 뭐 이런 현안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지금의 문제로부터 미래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우리 김대호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의식이 모여서 저희 당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이 중에 어느 한쪽에 걸치면은 같이 가시면 됩니다. 너무 우리 것만 고집하고 이 네 가지 쟁점 중에서 서로 이렇게 겹치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옳은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상대방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당하고 문제가 없고 그런 저희 당은 국힘당보다는 선명하고 자랑스럽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예.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